이제는 제 말씀도 한번 드리고 이제 이런 대화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당 대표라고 하는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물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중대한 고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긴 시간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황했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은 대체 뭘까? 그냥 표면에 드러난 그냥 갈등일까? 아니면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 근데 그 원인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정리된 또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생각은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저는 그거보다는 더 격렬한 변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금속기 시대로, 금속 시대로, 청동 시대로 거의 이런 변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격렬하고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깊어서 너무 깊은 곳에서 뭐랄까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어서 저게 뭔가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결과로는 거대한 지금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마치 태풍의 눈 같은 회오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저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철수한 공권력이 완전히 철수해버린 그야말로 민중들만 남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며칠 사이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력, 공권력이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약탈이잖아요. 남의 가게 막 털고 싸우고 뭐 폭력 행위 난무하고 부시고 막 이런 건데 광주의 그게 계엄군이 철수한 며칠간은 완벽한 우리가 꿈꾸는 대동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야말로 대동세상이 며칠간 이어졌죠. 절도 사건, 폭력 사건 이런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거대한 폭력 속에 갇혀 있었지만 5.18도 그러하고 또 87년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저도 그때 신세 그 미도표 백화점 뒤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인데 거기 우리 연수원 동기들하고 수업 오후 3시에 수업 끝나면 맨날 거기 가서 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 역사의 연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87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헌정 체제가 만들어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권력에 의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중들에 의한 그런 무질서, 파괴 이런 건 거의 없었죠. 그 촛불혁명은 우리가 모두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 행동으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역시 무혈 명예혁명, 평화혁명 세계사에 없는 기록을 우리가 남겼지 않습니까?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에 의한 혁명, 공천혁명, 또 선거혁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소위 일당 독재 국가 빼고 이제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 체제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정치가 아주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 유럽에도 그 당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하다못해 시장 뽑고 뭐 국회의원 후보 뽑을 때도 뭐 수십 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수준. 근데 우리처럼 이게 수천 명이 또 수만 명이 심하게는 뭐 100만 명이 200만 명이 참여한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당비를 내가면서 자기의 경제적 부담을 해가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이 현상이 이번에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린 그런 느낌? 또 어쩌면 정치라고 하는 것,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차악으로 선택해 왔어요. 다 나쁜 집단인데 좀 덜 나쁜 집단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 죽지 못해 한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거치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새로운 기대,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 전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하더라도 이제 남들 안 듣는 데서 몰래 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남들 들으라고 아예 막 식당 이런 데 가면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골당입니다. 우리 가족 전부 민주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셨단 말이에요.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하여튼 큰 변화죠. 우리 아마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이번에 우리 당원들의 그런 적극적 반응 또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우리 거의 처음 겪은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했지만 아주 대중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지역의 유세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 가서 만나면 왜 당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했겠죠. 이번에는 과감하게 다 당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또 많이 체감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의 뜻과 왜 다른 결정이 나지? 김호준 총수가 잘 표현한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냐.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판단이 아니고 누가 더 낫냐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 판단의 영역의 문제.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 대의제라고 하는 거, 이 지금 원내 정당 또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제도, 간접민주주의 이거하고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중정당, 당원 중심 정당, 직접민주주의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갈등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충돌이 발생해 버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충돌 강도 또는 갈등 강도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그냥 이번에는 꽝 부딪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원내 정당 대의제도를 이제 원내 정당 중심으로 간접민주주의 중심으로 유권자는 투표하고 선출된 사람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역할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근데 이런 전통적 관념. 근데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직접 민주주의 사고를 하는 거죠. 내 주권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예, 이게 충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100% 언제나 바람직하고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그 이유는 생략하고 혹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실제로 대의 제도라고 하는 게 저는 자주 이제 정치는 대리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말씀은 드리고 왜 우리가 대의 제도, 간접 민주제를 취하냐? 이건 지리적인 환경의 문제 또는 인원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간편하고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의 제도를 둔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의 뜻에 주권자의 그 뜻에 맞게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말하지만 그 집단적 의사결정이 언제나 반드시 100% 옳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완충 장치가 대의 제도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게 그럼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은 맞춰 가는 게 맞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들 중에 제일 아팠던 지적점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또 현 집권 세력이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 국정을 한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전환해라라는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국정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말로는 전에 사과했는데 지금은 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우리는 잘하려고 했고 방향은 맞는데 뭐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번 사태는 똑같은 거다라는 어떤 분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전 100% 그게 일방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그 지적은 되게 아픈 부분이었어요. 저는 원내에 계시는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양쪽이 어느 쪽도 저는 무슨 어떤 악의에 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 또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을 뭐 편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전 내심에 여러분께 밝히지는 않죠. 제 생각도 있죠. 저도 누군가는 찍었죠. 저 기권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누군가 찍었습니다. 무효표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러나 저의 결정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대한 주권 의지,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막 이렇게 표출되는 조직화되는 그 지점인데 이게 마치 어쩌면은 조금 일찍 싹튼 싹이 너무 일찍 싹 터서 설이 맞아 버린 느낌 그런 느낌? 그렇다고 이 싹이 사라지냐? 다시 솟아 올라올 거거든요. 또 계절은 바뀔 것이고. 그래서 이 그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대의 제도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방향으로 본다면 대중들의 집단 지성의 수준이
개별 정치 평론가나 정치인들보다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대중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근데 이거는 저는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뒤집어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권한을 가진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와서 이거를 뭐 그 결과가 막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뒤에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난 그냥 기분의 문제, 이런 일시적인 문제 이게 아니고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것이 많긴 한데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잘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정치를 하신 분, 아까 뭐 예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대 상황에서 살아온 분들은 그 다른 시대를 잘 이해 못해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억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가장 과격한 항의의 표시로 탈당하고 지금 한 15,000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추세 강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탈당하신 분도 계시고, 뭐 취소하겠다 이런 분도 또 계시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걸로 나 끝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어떤 악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의로 막 적대적 관계로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판단이 달랐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섭섭하다. 왜 다르다고 하는 거에 대해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럼 나는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는 어떤 악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악의나 의도에 의한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최고위원 대부분은 동의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거의 매일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비공개 때 뭘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슨 브리핑을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어젠가 이런 얘기가 심각하게 한다는 게 보도가 되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우리는 안 했으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보도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얘기하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근본적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남는 거죠. 우리 대응이 정서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해관계처럼 이해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분 많으세요. 우리가 뭐 어떤 후보가 나빠서 그러니? 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 나쁘고 이 사람은 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뜻, 의지를 왜 이렇게 존중 안 해주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치유할 방법이 있느냐. 이걸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우리 최고위원이나 지도분 또는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원들께서 좀 그래 주시고 우리 당선자분들 어디 원내에 계신 분들도 아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큰 근본적 변화가 있는 거는 맞구나. 뭐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 점들은 뭔가 큰 변화가 일고 있고 이 점에 대한 반응이나 좀 판단이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서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할 거냐. 해결을 해야죠. 이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에서도 이걸 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얘기 중에 일부를 아까 우리 당직자 출신 당선자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저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 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어느 영역에 할 거냐라는 문제는 좀 나중에 구체적 논의를 하더라도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정당의 발전 양상을 좀 반영하자 시스템에 의사결정에 이런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고민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 이건 정말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다 많이 읽어보거든요. 이 도대체 못 듣던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당원들은 우리 지지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댓글 읽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투표에 10%뭐 반영한다고 우리가 뭐 동의할 것 같아? 뭐 사퇴해. 사퇴시켜. 이런 얘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집단, 우리는 정말 250만이라고 하는 거대 집단이에요. 이거 한 개 국가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엄청 관심 많고 아주 개성 강하고 의지 강한 250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의 국가 규모, 유럽으로 치면 그 국가 규모인데 그 규모의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한 생각으로 다 통일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또 의견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은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이제 초청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10% 얘기한 건 정말 뒷골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기 초선 당선자분들하고는 또 재선, 3선, 4선, 5선 이런 분들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선수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선출한 자가 선출된 자를 뽑을 때 의견을 반영은 당연한데 선출자들끼리의 회의체 대표를 뽑는데 왜 선출한 자들이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뽑았어? 직접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라도 반영하자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몇 선이세요? 4선 된 거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여기 계셔. 제가 위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 당선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터놓고 논쟁을 좀 하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번 총선 공천도 저나 우리 지도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현역 의원들 정말 얼굴 많이 바치잖아요. 그 단수 해주면 좋고 다수 막 3인 경선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굳이 결선하고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변 분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국민 당원들한테 신뢰를 얻고 당원들이 또 열심히 뛰고 그래서 결과를 좋은 길로 만들어냈지만 다음 지방선거도 역시 저는 이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다음 지방선거도 우리가 좀 성과를 잘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전에 충격적인 지방선거 투표율이잖아요. 광주에 37.7%. 이번에는 사실 상황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공천 받으면 거의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전북의 투표율이 68%, 광주가 69%, 전남이 70%였다고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비례 문제도 있고 조국 혁신당의 자극도 있을 것이고 있지만 전 그 중에서 저는 공천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책임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지방선거도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는 시도당 위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원칙적으로. 그 시도당 위원장을 잘 뽑아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위원장들끼리 뭐 적당하게 서로 주장하는 바 다 들어주기로 하고 웬만하면 단수로 처리하고 막 이래버리면 완전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안 되도록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중요한데 거기도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50%, 대의원이 50%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거 좀 바꾸자. 대의원 비중을 좀 늘리는 거 하자고 이제 논의하고 있었던 중이고 권리당을 늘려야지. 아, 근데 말을 잘못했어요? 이 참 문제야. 속마비 나. 갑자기 공격 무드. 속마비야 들켜버렸어요. 하여튼 권리당원 비중을 늘리자 이런 얘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말고도 작년에 우리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당 대표 후보를 지금은 중앙위원들이 그 컷오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권리당원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려다가 못했죠. 못했어. 여기도 착각하고 계시네. 가면서 당대표는 넣고 최고위원은 안 넣고 당대표는 30%. 국민 여론조사하지. 당원이 아니고. 하여튼 뭐 비슷하긴 한데. 내가 더 헷갈리고 있어 지금.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많이 하고 있고 당대표는 국민 여론조사 30% 컷오프에 예비선거에. 그래서 예비선거에 최고위원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좀 교정해야 되고요. 또 지역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나 지역위원회 운영에서도 또는 대의원 선출 문제에 있어서도 당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하는. 사실 당원들한테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그 반면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일정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하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지위와 권한을 주면 막 그게 내 거다 싶어가지고 책임을 한 개도 안 주고 막 권한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나는. 어쨌든 그런 부류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은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좀 늘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뭐 그거 하자고 지금 이러는 줄 알아?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것도 하지 않 말고 놔두는 건 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반응이 이제 더 이제 극렬화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퇴라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뭐 당원 지위 권한 뭐 확대한다고 분명히 나올 건데 뭐 그걸로 우리가 끝날 것 같아? 그걸로는 우리는 안 돼. 뭐 이제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서적 반응이죠. 배신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뭘로 해도 용서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는 현실인데 이제 거기에 그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이제 하신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오늘도 사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예민하게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 내놨던데 전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건 맞아. 그런 얘기 또 누가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전에는 사실 되게 무시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뭐. 그러나 지금은 매우 심각한 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서적인 이 손상은 어쨌든 서로 좀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어지고 끝나고 새로 딴 데서 뭘 할 수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애인 하나 헤어져서 새로운 애인 만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운명이 걸린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수용도 해주고 또 표현도 많이 하고 화나고 억울하니까 뭐 욕도 좀 하시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되 그러나 파탄은 내지 말자. 파탄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더 생기지 않도록 또는 혹시 생기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뭐 개혁을 해내는 일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마무리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은. 10시 넘어버렸네. 대표가 말이 많죠. 아니,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이 10시까지였는데 더 늘어났어요? 당원들이 많아진 건 대표님 때문입니다. 우리 원래 이제 당선자들 농성 예정 시간이 10시까지였죠? 네. 농성조의 대우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혁명, 선거혁명도 이뤄냈고 당원들의 자긍심도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당선자들께서 임기 개시도 되기 전에 텐트 치고 열심히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무슨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싶었는데 갑자기 당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급제동, 급정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걸 기회로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국민들, 당원들 정서에 맞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제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기회 요인이죠.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제도 시스템 만드는 거. 근데 이것도 기회니까 잘 활용하고 우리 원내 대표님 이제 역할도 아주 중요한데 우원식 대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잘하실 겁니다. 이게 거리로 따지면 우원식 대표님이 더
훨씬 더 우리하고 많이 가까이 하셨던 분 아닌가? 그러니까 아 우리 아니야? 아니 우리 대표님 경선 캠프에서 좌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경선 캠프. 하여튼 그래도 뭐 이상한 뭐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잘할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참 말 진짜 말하기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이에요. 예? 너무 어려워. 예. 진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